다시 시작. 네, 그럼 오늘 사이버 온라인 교육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토픽을 활용한 연구자의 연구 성과 분석하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을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례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해주신 것처럼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Q&A 세션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연구자의 연구 성과 분석하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토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지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연구자의 연구 성과 분석하기를 선택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 분석의 출발점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대학 기관 전체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거나 국가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것도 처음에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수님 한 분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게 좀 이렇게 연구 성과 지표에 대한 이해를 하시거나 혹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이제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또 이런 연구자 연구 성과 분석 보고서를 씀으로 인해서 그 교수님이나 혹은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또 이해를 하실기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연구자분들께서도 실제로 내가 어떤 연구가 하고 있고 또 어떤 연구에 좋은 성과가 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발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발은 사이언스 이밸루에이션의 약자로서 사이발 혹은 사이벨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의 분석 솔루션입니다. 자세한 사이발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와 설명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사이발은 스코퍼스는 연구 성과, 그러니까 논문들의 서지 정보와 인용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고, 그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를 기반으로 각종 연구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솔루션이 이제 사이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이발을 활용하실 때 사이발만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지만 스코퍼스에 대한 이해와 스코퍼스에 대한 사용법도 함께 익히시면 훨씬 더 편하고 더 자세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연구 성과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여러 가지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손쉽게 연구 성과를 분석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30개 이상의 성과 평가 매트릭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과 Q&A에 몇 가지가 올라와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후에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이 교육 자료를 저희가 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 해당 페이지를 마지막에 제가 공유 드릴 거고요. 그 공유된 페이지는 누구나 오셔서 한번 다시 녹화를 보시고 또 지금 보시는 강의 자료도 함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그 해당 페이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사이발에 대한 활용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사이발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냐를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연구 성과 분석입니다. 국가나 기관이나 학과, 연구팀 이렇게 각각의 관심 있는 연구 분석 단위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손쉽게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학교가 혹은 우리 학과가 어떤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어떤 쪽이 부족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학교가 가져가야 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국제연구협력처럼 그런 연구협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화두가 핫해지고 있는데 그런 잠재적으로 어떤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연구자와 함께 연구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연구 협력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연구 성과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정부기관이라던가 연구자분들께서는 저희 사이바를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그 연구 주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연구 동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게 탐색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발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네,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네,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연구 성과 분석, 연구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1차 시장, 지난주에 여기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중요한 이제 연구 토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구 토픽, 이제 토픽 혹은 토픽 클러스터는 저희 스코퍼스에서 만 사용이 되는 개념이고요. 스코퍼스에 등재된 모든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 논문을 인용을 했고 또 이 논문을 이렇게 인용을 했고 이렇게 인용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한 클러스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가 이제 이 연구 토픽을 만든 네. 네. 네, 연구 토픽을 만든 네, 시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서 전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네. 네, 다시 연구 토픽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연구 네트워크를 인용하고 있는 인용, 피인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게 연구 토픽을 논문들 모아서 연구 토픽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 토픽은 예를 들어서 그 논문들이 서로 다른 연구 주제 분야에 속하더라도 그 논문을 인용은 어느 논문이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케미스트리 관련 논문인데 물리학의 논문을 인용할 수도 있고 의학 쪽 논문을 인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 그래서 그런 인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논문들을 모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특정 연구 주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논문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련한 논문들을 모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논문들은 약 10만 개 정도의 연구 토픽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또 이게 10만 개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주제가 비슷한 토픽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1,500개의 토픽 클러스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만 개의 연구 토픽, 1,500개의 토픽 클러스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연구 분야 리서치 에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묶어서 연구 성과를 분석할 수 있고 실제로 논문들이 쓰여지고 인용을 하는 그런 인용 관계에 기반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각 연구 토픽과 토픽 클러스터는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기서 말하는 이용은 다운로드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논문들이 많이 읽히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저널에 출판이 되었는지를 가중값을 구해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프로미넌스 퍼센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말로는 토픽 점수 혹은 PP라고도 줄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가 토픽별 점수인 프로미넌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그 토픽이 인용도 많이 되고 이용도 많이 되고 좋은 저널에 쓰여졌다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연구가 활발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유망 연구 토픽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PP가 높은 연구 토픽에 기여하면 할수록 내 논문도 함께 이제 같이
인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고 관심도 많이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유망한 연구를 그 국가에서 혹은 그 기관에서 혹은 오늘 할 그 연구자가 얼마나 유망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이 연구 토픽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뷰의 다운로드는 논문 다운로드를 카운트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뷰라는 기능은 스코퍼스에 보면 그 논문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퍼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기능을 통해서 그 논문을 다운로드 받았냐를 카운트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이제 연구자의 연구 성과 분석을 위해서 연구자의 프로파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시작에 연구 사이발은 스코포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자의 프로파일도 기본적으로는 먼저 스코포스에 색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화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스코퍼스에 화면 들어간 모습인데요. 스코퍼스에 어떠한 특정 연구자를 이렇게 프로파일을 구축을 해주는 페이지를 각각의 연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코퍼스에 색인된 논문이 2개 이상,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셨을 때 자동적으로 스코퍼스는 각각의 연구자 프로필을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저자의 논문을 자동으로 색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잘못 한국은 특히 또 동명이인이 많으시고 또 연구 주제 분야의 다른 논문 저널에 투고를 하셨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간혹 논문들이 다른 분들과 섞이거나 아이디가 분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는 이제 에디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연구자와 다른 연구자를 합치거나 혹은 잘못 색인된 논문들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스코퍼스와 사이발이 DB가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DB를 연동하는 키는 여기 이름 밑에 보시면 author ID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스코퍼스 ID 혹은 author ID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8자리에서 10자리 되는 숫자를 스코퍼스와 사이발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스코퍼스의 논문이 색인돼서 이 스코퍼스 저자 아래에 논문이 색인되면 사이발에서도 자동으로 갖고 와서 그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이제 사이발에 들어가셔서 연구 성과를 분석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보시면 여기 스코퍼스에 있는 김한국이라는 교수님, 가명의 교수님을 보면 271건의 논문이 색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사이발로 갖고 와서 분석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스코퍼스에서 사이발로 논문 가지고 왔는데 왜 논문 숫자가 다르죠? 여기 지금 논문이 180건 들어와 있잖아요. 왜 논문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연도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이발은 기본적으로 지난 5년, 3년, 그리고 지난 10년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분석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논문은 1996년까지 연구 성과를 벤치마킹 모듈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퍼스에서는 연구자의 전생의 논문을 전부 다 색인을 하고 있지만 사이발에서는 그 연도의 제한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논문의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연구자 연구 성과 분석 보고서 템플릿을 같이 업로드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 분석 보고서 템플릿을 제가 탑재를 해 드렸습니다.
네, 작년에도 똑같이 연구자의 성과 분석 보고서 템플릿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조금 더 리뉴얼이 된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고서를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떤 한 교수님, 최땡땡 교수님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분석을 할 건데 먼저 전 생애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논문은 얼마나 있느냐, 피인용은 얼마나 됐고 FWCI는 어떠시고 또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전체 논문과 주조자 논문만을 또 따로 떼가지고 연구 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고요. 또 H인덱스라던가 상위 1% 논문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위 10% 논문은 얼마나 되는지, 상위 10% 전후로 발표된 논문은 얼마나 있고, 또 국제 협력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이 표, 하나의 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벤치마킹 모듈에 들어가면 한 번에 한 표에 이렇게 모든 연구 성과 지표들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 연도 설정을 통해서 이제 전생의 연구 성과와 또 최근 5년간의 연구 성과를 한 번 더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해 템플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논문들과 전체 주저자 논문, 최근 5년 논문과 최근 5년 주저자 논문에 대해서 각각의 퍼블리케이션 셋을 만들어서 이렇게 FWCI는 어떻게 바뀌어갔고 논문 수는 어떻게 됐고 또 각종 성과 지표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넘어가서 그 연구자, 그 교수님께서 어떤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지, 어떤 키워드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지, 주제 분야는 어떤지, 어떤 저널에 출판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피인용이 높은 순대로 논문 책 5건의 논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연구 토픽인데요. 그 연구자분께서 그 교수님이 쓴 논문들에 관련된 연구 토픽들은 어떤 토픽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토픽에 해당되는 연구 실적은 논문 수와 FWCI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토픽의 전 세계 연구 점수는 어떤지까지 하나의 표로 제공해 드림으로써 그 교수님이 현재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반면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토픽에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의 특정 연구 토픽에 대해서 전 세계 연구 동향은 어떤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6페이지에 걸친 보고서 템플릿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고 이걸 꼭 무조건 이렇게 쓰시라가 아니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보고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테니 여기서 보시고 좀 이건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같이 써 보시고 이것보다는 다른 지표를 포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거기 맞춰서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은 제가 사이발에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또 제가 말씀만 드리면은 또 직접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뒤에 보시면 연구자를 추가하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템플릿을 채울 수 있는지, 어떤 모듈에서 어떤 지표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모듈을 선택해서 어떤 탭에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요. 여기에 추후에 요 자료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사이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이발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사이발은 기본적으로 오버뷰, 벤치마킹, 콜라보레이션과 트렌드 모듈까지 총 4개의 모듈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리포팅 모듈과 분석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마이 사이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 단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이 사이발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사이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사이발을 보시면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사이발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분석 단위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기관이라던가 대학이라던가 연구자 혹은 연구자 학과 퍼블리케이션 셋들을 자유롭게 올리시고 삭제하시고 더하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그런 분석 단위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이 바로 마이사이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자 한 명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분석할 거기 때문에 여기 분석 단위 중에서 사람 모양 아이콘, 리서처 앤 그룹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마 처음 사이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Add New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New 클릭해 보시면 이런 네 가지 분석 단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 한 명을 추가할 때 리서처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요. 연구자에 올라가 있는 연구자를 그룹핑할 때 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여러 명의 연구자를 한꺼번에 올릴 때 import researchers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리서처 한 명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메뉴에 있는 리서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자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실 때는 각 학과의 학장님이라던가 혹은 우리 학교에 가장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신 분이라던가 혹은 총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생이시라면 우리 교수님을 한번 올려보셔서 이제 연구 성과를 한번 보시라. 그러면 좀 재미있게 이제 사이발에 친숙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또 라스트 네임은 성이죠. 그리고 퍼스트 네임 검색을 하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동명이인이 있으셔서 어필리에이션을 한 번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필리에이션, 그러니까 소속 기관을 설정하실 때는 웬만하면 줄임말보다는 풀네임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어드밴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걸 풀네임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존에 분석하던 자료가 있어서 김인수라는 교수님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광주과기원에 계신 요 김인수 교수님을 등록을 보려고 합니다. 김인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을 이제 쭉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연구자 아이디가 두 개로 쪼개져서 나온다. 혹은 좀 다르게 섞여져 있는 것 같다. 연구 성과물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은 클릭하시고 퍼블리케이션을 한번 밸리데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서와 두 번째 어서가 난 아무리 봐도 같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 번 클릭하셔서 밸리데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 성과 분석하실 때 이 두 사람이 합쳐져서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여기서 사이발에서 이 두 사람을 합쳤다라고 하면 그 머지 명령이 합치는 명령이 스코퍼스에도 넘어가서 스코퍼스에서도 추후에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한 사람 저는 지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방금 있었던 290여 건의 논문들이 쭉 다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나는 누가 와도 이 논문은 이 교수님께 아니야 라고 하시면 체크를 빼서 분석을 하실 때 그 논문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에 없는 논문들이 있어, 누락된 논문이 있어 라고 하시면 Search for Missing Publication을 클릭하셔서 누락된 논문을 찾아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대로 김인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저장을 할 거고, 만약 태그가 필요하시다. 왜냐하면 뭐 다른 연구자분들 함께 모아서 뭐 A 학과의 교수님을 한꺼번에 모아서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태그를 붙여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태그 같은 거 하시려면 태그 기능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ve and finish. 네,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 김인수라는 교수님 제가 추가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기본 자료, 분석할 기본 단위가 올라가 있다면 분석을 하시는 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연구자를 올릴 것인가, 어떤 연구자의 논문 성과가 다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인가, 그것만 좀 잘 해주신다면 분석하시는 데는 그냥 사이버에서 클릭 해보시면 자동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버뷰 모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버뷰 모듈에서는 이 해당 분석 단위, 선택한 분석 단위, 지금은 연구자가 되겠죠. 한 사람의 연구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듈이고요. 밑에 보시면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난 3년, 그리고 지난 5년, 그리고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5년간의 연구 성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0년 to 2020, 2016년 to 2021, 그리고 2016 to 2021년 이후까지 포함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여기 2016도 2021과 2016도 여기 꼭세 2021이 뭐가 다른지 좀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2021은 진짜 딱 마무리된, 클로즈된 2021년 논문들까지만 포함하는 게 중간에 있는 2021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2021년 이후에 2022년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을 포함해라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2016도 2021년 이후 요 마지막에 있는 3번째 기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얼리 액세스라던가 인터넷으로 먼저 출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논문을 확인하고 스코포스에 색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2023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논문들을 끌어와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2016to 2021년 이상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간 선택 시 가장 오래된 것은 10년까지인데 더 긴 기간은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더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는 없나요? 저는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만 보고 싶을 때 그건 안 되냐요? 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오버뷰 모듈과 트렌드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모듈에서는 이렇게까지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 사이에 있는 연도에 대한 논문만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따로 퍼블리케이션 셋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92건의 논문들을 올린 다음에 내가 분석하고 싶은 논문들 연도만 선택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퍼블리케이션 셋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논문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2011년 이전 논문까지 모두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사실 오버뷰에서는 불가능하시고 벤치마킹 모듈에서만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사이버 프로덕트 팀에서 이 기간 설정까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컴퓨팅 파워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은 올해나 혹은 내년 정도 되면은 요 제한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분석 템플릿에 보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연구 동향이라던가 논문의 주제 분야라던가 저널리스트, 고인형 논문 리스트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오버뷰 모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브젝트 에리아 그러면 이렇게 캡처를 하셔서 보고서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킹 모듈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생애의 연구 성과와 최근 5년도의 연구 성과를 함께 각종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구자 한 분에 대해서만 연구 성과를 분석할 거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려고 하는 한 분만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이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석 기간을 2016에서 2021 여기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분석 기간을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설정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움직이셔가지고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논문 숫자를 볼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각종 다른 지표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러스 항목 기능과 플러스 1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지표를 빠르게 선택하실 때는 플러스 1 여기 지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를 선택을 하실 때는 플러스 항목 표시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가 PPT에 포함돼서 보내드릴 이렇게 각종 어떤 지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지표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플러스 항목 표시를 눌렀을 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현재 더 추가할 수 있는 모든 매트릭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추가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25개까지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끌어서 놓기, 끌어서 놓기, 끌어서 놓기. FWCI도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전체 논문과 주저자 논문만 한번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2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H인덱스도 한번 넣어보고요. 스콜라리 아웃풋, 논문 숫자도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매트릭 눌러보겠습니다. 모두 설정이 완료되시면 업데이트 매트릭에서 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거 제가 지금 올린 모든 지표들이 보이시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논문수, 전체 논문수는 286건이고 이 저자의 주저자 논문만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종 지표에 보시면, 각각의 지표에 보시면 그 지표 이름 옆에 드롭다운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 누르셔서 지금 보시면 스콜라리 아웃풋 논문 수의 를 표시할 건데 전체 퍼블리케이션 타입을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티클과 리뷰만 볼 거다 하시면 아티클 리뷰 선택. 나는 아티클 리뷰 컨퍼런스 페이퍼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이거 선택. 그리고 나는 뭐 QS나 TH에서 포함하고 있는 아티클 리뷰 컨퍼런스 북 그리고 북 챕터까지 세계대학 평가를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끝에서 세 번째 것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논문의 타입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어서십 타입이라고 해서 저널의 역할, 저자의 역할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체 논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논문에 저희가 주저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제1저자 그리고 교신 저자죠. 그래서 first author와 corresponding author까지만 포함을 할 거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last author, last author는 이제 논문 저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저자인데 이제 보통은 교신 저자겠죠. 그리고 single author, 단독 저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자라고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저자 타입을 선택을 해봤고요. 그러면 추주 매트릭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인수라는 교수님은 논문이 총 286건이 지난 전 생애에 발표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중에 주저자 논문은 204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해석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하시는 워딩도 제가 그 보고서 템플릿에 함께 담아드렸으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제 citation for publication, 그러니까 논문 한 편당 평균 피인용이 되겠죠. 그런 논문당 피인용 수, FWCI, H인덱스까지, 네, H인덱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주저자를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정을 하면 주저자 논문에 대해서만 FWCI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지정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쉽게 보고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렇게 주저자 논문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 각각 개인을 선택했을 때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관 전체를 이렇게 주저자 기준으로 분석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능이 제공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연구자 한 명일 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이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혹은 모든 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FWCI는 전체일 때가 주저자 논문보다는 전체일 때가 FWCI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또 한 가지 해석을 해보자면 주저자 논문일 때는 이제 그 교수님이 주도로 논문을 게재하시는 경우이고 그 교수님께서 이제 참여 저자로 들어가시는 논문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제연구 협력한 경우일 때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연구 협력을 하면 뭐 일부 탑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저자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발표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여 저자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논문들의 FWCI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WCI라는 측면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뭐 논문을 인정하실 때 꼭 주저자 논문만을 포함하시는 게 아니라 뭐 국제 공동 연구면 주제자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성과 분석을 진행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오버뷰 모듈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뷰 모듈에서 그 연구자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연구 토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픽 클러스터를 보셔도 되고 토픽을 보셔도 좋은데요. 연구자별로 분석을 하실 때는 연구 토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큰 단위, 뭐 국가나 기관의 단위로 보실 때는 토픽은 너무 많기 때문에 토픽 클러스터를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연구 토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김인수라는 교수님은 첫 번째 토픽 7236번 오스모시스, 틴 필름, 컴포지트, 멤브란스, 멤브란스 관련된 토픽으로 가장 많은 연구 성과 총 33편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33편의 FWCI는 1.23이었고요.
이렇게까지는 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고요. 그리고 이 토픽 7236번의 전 세계 프로미넌스 퍼센타일, 제가 아까 일종의 토픽 점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픽 점수는 99.609이기 때문에 전 세계 탑 1% 안에 속하는 토픽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핫한 토픽의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 FWCI도 많이 높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두 번째 토픽을 보게 되면 토픽 235번 그래파이트에 관련된 논문을 총 10편을 쓰셨는데 그 10편의 FWCI는 무려 2.0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인용이 일어나고 있는 토픽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될 토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픽 프로미넌스 퍼센타일도 무려 99.924니까 전 세계 상위 0.1% 안에 속하는 토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신다라고 하실 때 이런 자료들을 팩트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런 연구도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토픽에 대한 연구에서는 훨씬 더 훌륭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부 서울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픽을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도서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교수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연구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토픽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고 실제로도 많이 교수님께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새로운 사업 혹은 전략 혹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토픽 235, 이것은 토픽 10만 개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토픽인 거죠. 1,500개로 클러스터링 된 것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토픽은 10만 개, 그리고 토픽 클러스터가 1,500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토픽을 지금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10만 개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픽 클러스터로 바꾸시면 조금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많이 좀 뭉쳐지다 보니까 한 교수님이 여러 가지 토픽 클러스터는 나오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토픽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자분들 단위로 좀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른 두 교수님들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오경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토픽을 보시면 네, 이렇게 토픽을 기준으로 한 5가지 정도의 특히 첫 번째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계시고 191건의 논문을 하나의 토픽에 발표를 하고 계신데 가장 많이 발표를 하신 토픽의 FWCI도 가장 높죠. 무려 4.29.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리고 PP도 아주 높은 토픽의 연구를 하고 계신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오고 FWCI도 높고 PP도 높고 그리고 다른 토픽들을 봐서도 꾸준히 높은 FWCI가 나오고 꾸준히 높은 굉장히 핫한 토픽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상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송영민이라는 교수님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송영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위 3가지 토픽에 대해서는 사실 FWCI가 그렇게 좋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PP도 조금 낮은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번째 토픽
그러니까 10번에 4439번 토픽 같은 경우에는 10편의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FWCI가 3.7이다. 그리고 PP가 이렇게 높다라고 하시면 이런 쪽의 연구를 계속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사실은 이게 교수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실 정도를 전달해 드리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에서 그 교수님의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보신 것들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으시고요. 똑같이 제가 하신 것처럼 어떤 쪽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어떤 쪽에서 FWCI는 가장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요 토픽이 어떤 논문들이지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해당하는 논문들을 한번 더 찝어 드렸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논문들을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 토픽 이렇고 두 번째 토픽 이렇고 세 번째 토픽 이렇습니다 라고 하시면 지금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 이 토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235번 토픽에 대해서 전 세계 연구 동향은 어떤지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보고서에 포함을 시켜 드렸습니다. 분석을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Analyze Activity of Researcher, 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 이 10편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요. Analyze Worldwide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Analyze Worldwide를 클릭하시게 되면 특별하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그냥 트렌드 모듈로 넘어온 화면입니다. 여기 트렌드 모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publication set, 그리고 토픽, 그리고 연구 주제 분야 세 가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토픽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토픽을 추가하실 때는 아까처럼 먼저 오버뷰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 토픽명을 타고 넘어오시는 경우가 제일 편하게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토픽 이름을 검색을 하시거나 토픽 번호를 검색을 하셔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토픽 235번을 추가해 본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왔던 그 235번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연구가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드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 7,047건의 논문이 지난 5년간 발표가 됐고 연구 성과물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FWCI는 1.30 정도로 약 2018년 이후로는 조금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국제연구 협력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토픽에 어떤 키워드들로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출연한 키워드이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키워드들은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 점점점 출연 빈도가 많아진 키워드,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키워드이고요. 파란색은 출연 빈도가 떨어진 키워드,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금 등장하는 빈도가 줄어든 키워드다라고 한 번에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어떤 국기관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그리고 어떤 연구자가, 그리고 어떤 저널에서 많은 연구를 출판하고 있는지, 발표하고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탭에서 좀 더 자세한 연구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보고서 템플릿에서는 중요하게
author, 저자와 스코퍼스 소스, 연구 출판 논문 저널이죠. 네, 저널을 포함해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과에서 지금 뛰어난 연구자들은 누구인가? 뭐 조금 속되게 말하면 내 위치는 혹은 내 동료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구자의 연구 성과 목록을 한번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 토픽과 관련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부터 쭈루루 포함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저자가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각종 지표들을 바꿔가면서 지금 뭐 뷰 카운트, FWCI, 사이테이션 카운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벤치마킹에서 했던 것처럼 아래쪽 드랍다운 메뉴를 통해서 뭐 다른 콜라보레이션 이런 성과를 추가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성과들을 함께 확인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정렬도 새로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지원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연구자 확인을 통해서 이런 내 연구가 여기서 뭐 상위 10위 안에 들려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구나. 혹은 내 같은 연구물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연구 협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국제 연구 협력을 누가 많이 하는지 확인을 해서 저 사람은 국제 연구 협력을 하니까 좀 같이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코퍼스 소스도 이제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스코퍼스 소스는 제가 말씀드렸듯 저널입니다. 어떤 저널에서 많은 연구물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 토픽은 요런 저널들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국가를 한국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발표된 논문의 소속 기관이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 저자들이 어느 저널에 많이 내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저널에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혹은 뭐 미국이면 미국에서는 이런 저널에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쪽에 많이 발표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거 뭐 차이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겠고, 혹은 한국 저자들 여기에서 많이 억셉이 되는구나. 여기에 좀 투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 가지 탭에서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뭐 작성을 하시는 보고서의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더하시고 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수 저널까지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점이 하나인 토픽과 점이 세 개인 틀러스는 어떤 차이인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 토픽, 그냥 이렇게 점이 하나인 거는 토픽이고, 점이 세 개인 요 아이콘은 클러스터이다라는 것만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 토픽이 10만 개 정도로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상위 집단으로 묶은 게 토픽 클러스터다. 그러니까 토픽을 한번 클러스터링해서 모아놓은 것이 한 토픽 클러스터 하나당 수십 개 혹은 열 몇 개의 토픽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오늘 교육 후에 제공해 드릴 요 템플릿과 어떻게 템플릿을 채울 수 있는지 드리는 요 자료들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실제로 사이바를 활용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는 게 가장 사이바에 친숙해지시는데 가장 큰 지름길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연구자의 연구 성과 분석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채팅창과 Q&A 세션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연구자의 연구 성과 분석하기였고요. 네, 그리고 다음 강의는 학과의 연구 성과 분석하기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학과의 연구 성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연구자 아이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그리고 소속 기관의 어플리에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검색 쿼리를 구성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는 이번 주 강의 자료와 그리고 오늘 강의 녹화 자료가 다 컨버팅 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다 올려놓을 거고요. 네, 아까 제가 드린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택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사이발은 직장에서만 접속이 되고 집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재택근무 시에도 집에서 접속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재택근무도 많이 있으셔서 원격 접속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격 접속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 IP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경우, 그래서 도서관에 로그인하시고 도서관에 걸려있는 사이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사이발에 먼저 접속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관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기관 모양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 뭐 get access 뭐 이런 식으로 외부 접속 권한을 얻는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접속하시는 분이 어떤 기관의 소속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소속 기관 넣으시면 그 소속 기관에 이메일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면 korea.ac.kr, 뭐 서울대학교면 snu.ac.kr 그렇게 기관의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발 계정을 만드시고 접속을 하시면 그렇게 외부 접속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한번 외부 접속을 진행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남아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와 그리고 다다음 주 또 밝은 얼굴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